시댁 식구 8명을 이끌고 떠난 여행.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든 나를 버려두고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즉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고 그 순간 온 가족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우리 모두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사랑과 보호,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가 있는 완벽한 가정을 꿈꾼다. 나 역시 그랬다. 그해 나는 사랑이 모든 차이를 극복할 것이라 믿었고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니었다. 모범적인 가족이라는 가면 뒤에는 숨막히는 우울한 날들이 이어졌다. 나는 경제적으로 통제당했고 무시당했으며 내 집에서조차 무급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았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양가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인내할수록 절망의 늪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다 부모님이 차례로 쓰러지시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 나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되찾기 위한 나의 투쟁이었다. 눈물과 고통 그리고 용기가 뒤섞인 여정.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와 같았거나 혹은 지금도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다. 당신은 떠날 권리가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충분하다고. 귀를 찢는 듯한 알람 소리가 나를 몽롱한 잠에서 깨웠다. 나는 핸드폰을 더듬어 알람을 껐다.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화면에 뜬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5시였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나는 비좁은 기차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음 역은 정동진 역입니다. 내리실 고객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정동진? 우리가 3시간 전에 내렸어야 할 강릉역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텅 빈 객실을 황급히 둘러보았다. 시댁 식구 8명과 그들의 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맞은편 선반 위에 덩그러니 놓인 내 배낭만이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7번, 8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다급하지 않았다. 지은아, 일어났어? 다들 어디 있어요? 왜 아무도 나 안 깨우고 내렸어요?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너무 푹 자길래 더 자고 싶어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우리 먼저 내렸어. 더 자고 싶다니요? 나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환갑기념 여행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를 기차에 버려두고 가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알람이라도 맞췄어야지. 어머님이 그냥 자게 두라고 하셨어. 어차피 넌 그냥 얼굴 비추러 따라온 거잖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새언니가 돈 내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라며 거드는 시누이의 목소리까지 들려왔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을 너무 꽉 쥐어 아팠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내 혼란스러운 생각처럼 흐릿하게 번져갔다. 이 여행의 이유를 떠올렸다. 시어머니의 환갑. 남편은 온 가족이 여행을 가서 축하하자고 제안했고 나는 모든 비용과 계획을 떠맡아야 했다. 2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KTX 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알아보고 여행 일정을 짰다. 지은이가 알아서 해주니 우린 마음이 놓여. 남편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눈빛이 실은 나를 이용하는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다. 얼마 후 기차는 강릉역에 멈춰섰다. 나는 비틀거리며 기차에서 내렸다. 완전히 낯선 도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나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다. 시댁 식구들의 여행을 위해 특별히 한도를 상향해 둔 내 골드카드였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호텔방에서 나는 기계적으로 세수를 했다. 따뜻한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이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난 날 시어머니는 내 키가 작다고 흉을 봤다. 결혼식 날 시누이는 일부러 내 웨딩드레스에 와인을 쏟았다. 명절마다 나는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했다. 남편의 월급은 그가 따로 관리했지만 집안의 모든 지출은 대부분 내 몫이었다. 어리석게도 나는 헌신하면 시댁 식구들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남편의 이름이 화면에서 깜빡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이지은. 왜 어머님 전화 안 받아? 10통도 넘게 하셨다는데. 샤워하고 있었어요. 나는 평온하게 답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다. 빨리 어머님께 전화해서 사과드려. 너 하나 때문에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너 때문에 어머님 환갑 파티도 미뤄졌다고. 사과요? 내 목소리가 뒤틀렸다. 나를 기차에 버려두고 간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사과하라고요? 너 괜찮잖아. 뭘 그렇게 유난이야.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양심이 있으면 빨리 표 끊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래. 가족 분위기 망치지 말고. 유난이야. 그 네 글자가 무딘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저몄다. 지난 5년간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은 늘 그 네 글자로 묵살되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충혈된 눈, 헝클어진 머리. 더 이상 내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다. 여보세요? 남편이 재촉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님께 전해요. 이번 환갑 평생 잊지 못할 생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나는 전화를 끊고 뱅킹 앱을 열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발급해준 가족카드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나는 일시정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지난 5년간 처음으로 나는 낯설고도 차가운, 그러면서도 짜릿한 만족감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화면이 뜨자 나는 침대 위로 쓰러지며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신우이 나는 벨소리가 꺼질 때까지 내버려뒀다. 그 다음은 시아주버니, 시삼촌, 심지어 평생 먼저 전화 한 번 안 하던 시아버지까지.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액정이 켜졌다. 꺼지는 것을 한편의 코미디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다. 너 미쳤어? 어머님 생신 파티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됐잖아. 지금 온 가족이 호텔에 발이 묶였다고. 나는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우리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낯선 도시의 창밖으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걷기로 했다. 방 안에서 핸드폰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나을 터였다. 시원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나는 문득 지난 5년간 혼자 걸어본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혼한 후로는 쓰레기 하나 버리러 나갈 때도 남편은 어디가? 라고 물었다. 나는 작은 국밥집에 들어가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켰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나왔을 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제일 친한 친구 서연이었다. 야, 이지은, 너 시댁카드 다 막았다며? 서연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다. 대박이다. 완전 사이다야. 소문 빠르네. 내 시누이가 인스타에 난리도 아니야. 호텔 로비에서 시커먼 얼굴로 서 있는 가족 사진까지 올렸더라. 서연이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언젠가 네가 터질 줄 알았다. 나는 숟가락으로 뚝배기를 휘저었다. 갑자기 입맛이 사라졌다. 그 인간들이 나만 기차에 버려두고 내렸어.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지더니 서연이 버럭 소리쳤다. 미친 인간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아직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진작 그랬어야지.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5년 동안 네가 그 인간들한테 어떻게 빨아먹히는지 다 봤어. 대학교 때 토론대회 휩쓸던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나 싶어서. 서연의 말이 내가 애써 포장해왔던 결혼 생활의 껍데기를 날카롭게 베어냈다. 맞다. 5년 전 나는 누구였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의 입사 제안서를 손에 쥔 토론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던 여대생이었다. 지금의 나는 시댁의 무급 가사 도우미, 내 통장 비밀번호조차 남편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람. 그들이 널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네 시어머니 피해자 코스프레의 달인이잖아. 지금쯤 가족회의 열어서 널 어떻게 조질지 작당하고 있을걸. 나는 국밥집 유리창에 비친 내 흐릿한 모습을 보았다. 그 그림자는 현실의 나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어디 맘대로 해보시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호텔로 돌아오니 부재중 전화 28통과 카카오톡 메시지 63개가 와 있었다.
처음의 추궁은 금세 욕설과 협박으로 변해 있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랬다. 내일 서울 와서 똑똑히 얘기해. 아니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을 테니까. 나는 피식 웃고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다. 그날 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켜자마자 시어머니가 가족 단톡방에 올린 장문의 글이 보였다. 내가 불효하고 철이 없으며 자신의 생일에 일부러 회방을 놓았다는 내용이었다. 친척들은 앞다투어 맞장구를 쳤다. 어떤 이는 남편에게 아내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저런 여편네는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나를 가장 소름 돋게 한 것은 남편의 답장이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은이가 평소엔 착한데 아마 그날이라 예민했나 봐요. 그날이라.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터졌다. 내 모든 정당한 분노가 그렇게 값싼 이유로 치부되다니. 지난 5년간 내가 생리통으로 배를 움켜쥐고 뒹굴면서도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했을 때 그는 왜 그날이라 예민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나는 모든 메시지를 캡처한 뒤 시댁 관련 모든 단톡방을 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 반란을 감행했다. 신용카드로 비행기 표를 바꿨다. 남편과의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표가 아니었다. 부모님이 계신 수원으로 가는 비행기였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서연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네 시어머니가 고모들이랑 네 집에 쳐들어갔대. 내 짐 정리해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네가 비자금 숨겨둔 거 없나 뒤지러 간 거지? 마음대로 뒤지라고 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다 챙겨 나왔으니까. 너 언제부터 그렇게 단단해졌냐? 서연이 놀라워했다. 내가 알던 네가 아닌 것 같아. 나는 공항 스크린에서 깜빡이는 비행 정보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선택은 둘 중 하나야. 무릎 꿇고 죽거나 똑바로 서서 살거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작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문득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그는 하얀 셔츠를 입고 다정하게 말했고 내가 밀크티에 설탕을 반만 넣는 것을 기억했다. 데이트할 때는 늘 여분의 재킷을 챙겨와 내가 추울까봐 챙겨주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변했을까? 결혼식 다음 날, 시어머니가 결혼 자금을 보탰다는 이유로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면 내가 자기가 다 관리해줄게 라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처음으로 월급 통장을 넘겨줬을 때부터? 가장 선명한 기억은 결혼 3개월째 내가 야근 때문에 시어머니의 생신 파티에 늦었을 때였다. 그날 밤 온 가족 앞에서 남편은 내 머리 위로 음식 접시를 엎으며 말했다. 다시는 까먹지 말라고. 나는 울며 친정에 가겠다고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리고 나는 용서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그렇게 내 경계선은 조금씩 허물어졌다. 오늘 기차에 홀로 남겨진 것은 그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핸드폰 신호가 잡히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이지은 너 지금 어디야? 이 미친. 그의 고함에 주변 승객들이 힐끗 쳐다보았다. 온 가족이 너 설명 기다리고 있는데 아침 내내 어딜 싸돌아다녀. 수원 부모님 댁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뭐? 친정에 갔다고?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민준 씨.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이혼해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해지더니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혼하고 나면 너 같은 중고를 누가 거들떠보기나 할 것 같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공항을 나서자 걱정스러운 눈빛에 부모님이 서 계셨다. 엄마는 달려와 나를 꼭 껴안았다. 이 바보 같은 딸아, 왜 그렇게 힘든 걸 혼자 참고 있었어. 서연이가 내가 기차에 버려진 이야기를 부모님께 미리 말해둔 모양이었다. 아빠는 말없이 내 캐리어를 들며 말했다. 집에 왔으면 됐다. 부모님 댁 소파에 앉아 엄마가 타주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5년간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친정에 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을 족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다. 사흘 줄게. 잘 생각해.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나는 딱 한마디만 답장했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소개해준 법무법인에 전화해 다음날 상담을 예약했다. 창밖에 달빛이 은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사흘 뒤 나는 한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로 돌아갔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 대비해 증거와 재정 관련 서류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열쇠를 꽂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와 술, 그리고 쉰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댁 식구 8명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앉아 있었다. 마치 재판정처럼 모두가 일제히 나를 돌아보았다. 기어 들어올 줄은 알았네.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내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매니큐어 뚜껑은 열린 채로 붉은 액체가 내가 새로 산 테이블보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원래 내 자리였던 1인용 소파 중앙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폭풍전야처럼 어두웠다. 지은아, 이번엔 네가 너무했어. 나는 대꾸 없이 침실로 직행했다. 남편이 따라 들어와 문을 쾅 닫았다.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온 가족이 내 설명 기다리고 있잖아. 꿀먹은 벙어리처럼. 설명이요? 나는 옷장을 열고 옷을 담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나를 기차에 버리고 간 이유에 대한 설명? 아니면 내가 당신 내온 가족을 먹여 살리던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이유에 대한 설명?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역시 복수하는 거였군. 엄마 말이 맞았어. 넌 정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이야. 나는 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당신 가족을 5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집 대출금, 식비, 당신 부모님 영양제, 당신 동생 화장품 값까지 전부 내 월급에서 나갔어요. 당신은 단돈 10원도 집에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배신자라고요? 그는 몇 초간 할 말을 잃더니 이내 피식 웃었다. 친정에 며칠 다녀오더니 뭐라도 된 줄 아나 보네? 이혼? 꿈깨?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갈 거 아니면요? 나는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아니면 내 그 사진들 인터넷에 싹 다 뿌려버릴 테니까. 남편이 내 약점이라도 잡은 듯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무슨 사진이요? 결혼 5년 동안 침실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은 적 없는데 뭘로 날 협박하겠다는 거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달려들어 내 손목을 거세게 붙잡았다. 이지은, 날 시험하지 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걔 끌고 나와. 다들 기다리고 있잖아. 남편은 나를 거실로 다시 끌고 나갔다. 시어머니는 마치 공식적인 가족 회의처럼 중앙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내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내 개인 물품을 뒤진 것이다. 지은아, 그녀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고집센 건 알지만 이번엔 정말 심했어. 카드 정지시켜서 호텔에서 그 망신을 당하게 하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친척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니?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만약 내 약혼자 집안에서 이 사실 알게 되면 파혼당할 수도 있어. 언니가 책임질 수 있어? 40대 넘은 백수 시삼촌도 담배를 뻐끔거리며 거들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툭하면 반항이야. 옛날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우린 예소리밖에 못했어. 나는 그 뻔뻔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을 보며 수치심을 모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다 하셨어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제가 몇 마디 하죠? 거실은 조용해졌다. 5년 만에 내가 가족회의에서 발언권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다. 첫째, 나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당신들은 나를 기차에 버리고 갔어요. 8명 중 단 1명도 나를 깨우지 않았죠. 그게 뭘 증명할까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들 가족이었던 적이 없고 심지어 한 명의 인간으로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반박하려 했지만 나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둘째, 당신들이 쓴 신용카드는 제 명의의 가족카드입니다. 돈은 제 월급과 저축에서 나갔고요. 저는 언제든 그 카드를 정지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언니 돈도 우리 집 돈이지.
나는 차갑게 웃었다. 법에는 그런 조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관해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미 변호사 상담을 마쳤습니다. 민준 씨가 합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분위기가 폭발했다. 시어머니는 어쩐지 아까부터 기세등등 하더라니 뒤에 다른 놈이 있었구만 하고 소리쳤다. 남편은 내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다. 누구야? 어떤 변호사야? 아니면 그놈팽이야? 그가 내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내가 먼저 손에 쥐었다. 정신 차려요, 김민준 씨.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더럽진 않아요. 그 말은 그의 어떤 신경을 건드린 듯 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손이 멈칫했다. 나는 그에게 분명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시어머니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내가 불효자식이라고 비난했고 시누이는 오빠에게 나를 다시 가르치라고 소리쳤다. 삼촌들은 옛날 방식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고함쳤다. 혼란의 와중에 남편은 나를 다시 침실로 끌고 가 문을 잠갔다. 이지은, 잘 들어.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눈빛은 사나웠다. 이혼해줄게. 하지만 이 집이랑 예금은 전부 내 거야. 넌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아니면요. 아니면 내가 내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네가 애를 못 낳아서 이혼하는 거라고. 네 엄마 심장 약하시잖아. 그 충격 감당하실 수 있겠어? 나는 5년간 한 침대를 썼던 남자를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그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우리는 1년 넘게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내가 완전히 정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검사를 거부했다. 남자는 그런 검사 받는 거 아니야 라면서. 김민준 씨. 정말 역겹네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마음대로 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서랍에서 미리 인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다. 거기에는 내가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여기에 서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서명 안 하면 나도 무정하게 굴 수밖에 없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의 앞에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왕 변호사님? 저 지은입니다. 이혼건 변호사님께 정식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내가 정말 변호사를 선임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수학이 너머로 내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인 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지은 씨. 제공해주신 증거들을 토대로 아파트 소유권 50%를 포함해 정당한 재산 분할을 받아낼 자신 있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낚아채 전화를 끊었다. 너, 이 아파트 시부모님이 계약금 내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도 있죠? 매달 은행 대출금은 내가 갚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는 할 말을 잃더니 이내 미친 듯이 화를 냈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지. 그가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재빨리 스탠드 조명을 집어들어 방어했다. 나한테 손대면 바로 경찰 부를 거예요. 가정폭력, 협박, 이혼 재판에서 당신을 아주 불리하게 만들기에 충분할걸요. 그는 흠칫 놀라 멈춰섰다. 순한 양 같던 내가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너 쟤 때리는 거 아니지? 그 순간 나는 우스우면서도 이상하게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병든 가족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산물일 뿐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리 싸둔 짐을 들었다. 김민준 씨,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문을 열고 시댁 식구들의 불타는 눈초리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광기 어린 고함이 들려왔다. 그냥 가게 둬. 언젠가 무릎 꿇고 돌아와서 빌 날이 있을 테니. 나는 계단을 내려왔다. 여름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왕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비둘기떼가 날개를 펼치며 날아갔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자유의 맛을 느꼈다. 그 후의 이야기는 법적 공방과 심리전의 연속이었다. 왕 변호사와의 상담은 계속되었다.
그는 내 월급 명세서 시댁 식구들에게 보낸 생활비 이체 내역, 그리고 그들이 내 카드를 사용한 기록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5년 동안의 생활비 내역이 대부분인데 결혼 초기의 자료가 부족하네요. 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많은 전업주부 혹은 맞벌이를 하면서도 가사와 재정 대부분을 책임지는 여성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헌신했지만 이혼 시점에는 증거가 부족해 불리해지는 거죠. 그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다. 맞다. 지난 5년간 나는 누구였나? 괜찮은 직장과 월급을 가졌지만 집에 오면 밥하고 청소하고 시부모를 돌봐야 했던 여자.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도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면에서 손해만 봤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왕 변호사가 내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지은 씨 이름이 있고 대출 상환 기록도 있으니 중요한 증거는 확보한 셈입니다. 이제 민준 씨와 시댁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필요해요. 바로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지만 아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당장 와라. 민준이 엄마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 네 엄마가 충격받아서 쓰러졌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문으로 뛰쳐나갔다. 왕 변호사는 말없이 차키를 들고 외쳤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다. 아빠에게서 119를 불렀고 엄마를 시립병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문자가 왔다. 나와 왕 변호사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울리고 있었다. 사돈어른, 사람 잡지 마세요. 아픈 건 본인이 아픈 거지 왜 남 탓을 하세요? 복도 모퉁이를 돌자 휠체어에 앉아 창백하게 질린 엄마와 그 앞을 막아선 아빠,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악을 쓰는 시어머니와 2명의 시누이가 보였다. 민주는 한쪽에 서서 차가운 얼굴로 방관하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 부모님 앞을 막아섰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자 시어머니는 즉시 태도를 바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치며 울부짖었다. 세상 사람들 좀 보세요. 며느리가 이혼하자고도 모자라서 이제 부모까지 동원해서 시어머니를 못 살게 구네요. 주변 환자 보호자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한 시누이가 소리쳤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막대 먹었으니 쫓겨나도 싸지.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누가 애를 못 낳는다고요? 민준 씨가 검사받기 무서워서 피한 건데 누가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은 민준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 내 멱살을 잡았다. 이지은, 다시 말해봐. 바로 그 순간 단단한 손이 민준의 손목을 낚아챘다. 선생님, 여긴 병원입니다. 소란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돌아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은퇴 안경을 쓴 키 크고 마른 의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다. 그의 손이 민준의 손목을 강하게 쥐자 민준은 고통에 못 이겨 나를 놓아주었다. 당신 누군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민준이 소리쳤다. 저는 내과 전문의 최진우라고 합니다. 그는 차분하게 답했다. 저 환자분은 이분의 어머님이시고 현재 제 담당 환자입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시면 보안팀을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더 소리치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들은 여전히 위협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노려보며 물러났다. 최진우 의사는 몸을 숙여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증상을 물었다. 그의 전문적이고 침착한 태도는 민준의 가족이 일으킨 혼란을 막아주는 방패 같았다.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병실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 의사가 아빠를 향해 말했다. 아빠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감사팀에서요? 내부 감사라니요. 그는 나를 쏘아보았다. 이지은, 너 정말 독하구나. 나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허둥지둥 그를 따라갔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내가 최진우 의사에게 말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내과로 찾아오세요. 어머님은 괜찮으시겠지만
심장이 약하신 분은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손, 반듯하게 깎인 손톱이 민준의 늘 지저분했던 손과 대조되었다. 엄마가 입원 수속을 마친 후 왕 변호사가 나를 한쪽으로 불렀다. 아까 민준 씨가 감사팀 전화를 받았다고 했죠? 지은 씨가 신고한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공무원인데 깨끗하지 않은 구석이 많을 테니 이상할 건 없죠. 왕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이거 단서가 되겠는데요. 제가 사람을 시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 부모님을 보호하는 겁니다. 오늘 민준 씨 가족의 행위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병실을 지키며 민준의 가족에게서 온 욕설 메시지들을 다시 읽었다. 신우이에게서 새로운 카톡이 왔다. 이 쓰레기 같은 년. 경찰에 신고했냐? 고소장이나 기다려. 나는 신고한 적이 없었지만 민준 같은 인간은 적이 많을 터였다. 언젠가 터질 일이 터진 것뿐이었다. 핸드폰을 끄려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이지은 씨, 내과 최진우입니다. 어머님 상태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는 그가 급한 협진에 들어갔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의사 소개 화면을 보았다. 최진우라는 이름 옆에는 내과 부과장, 의학 박사, 해외 연수 등의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빳빳한 흰 가운 주머니에는 펜 몇 자루와 작은 펜라이트가 꽂혀 있었다. 어머님은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부른 건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는 그가 의사이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망설였다. 아까 남편분이 지은 씨를 잡았을 때 팔에 오래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준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낼 때마다 생겼던 그 멍자국들은 내 부모님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남자가 그것을 모두 알아차린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은 괜찮아요. 변호사님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최진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심리상담 예약 정보입니다. 필요하시면. 병실로 돌아오자 엄마는 잠들어 있었다.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의사가 무슨 일로 찾았니?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는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까봐 가볍게 말했다. 아빠가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아빠랑 엄마랑 얘기했다. 이혼 소송 우리가 뒤에 있으니 걱정 마라. 오늘 민준이네가 한 짓은 너무했다. 더는 양보할 수 없어. 나는 아빠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기댈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는 조용해졌다. 나는 창가에 앉아 왕 변호사의 조언대로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체 내역, 민준의 협박 메시지, 그리고 왕 변호사가 재빨리 찍어둔 병원에서의 난동 영상까지. 핸드폰 앨범을 넘기다가 작년 설에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시댁 식구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고 나는 구석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퉁퉁 부은 눈. 그날 나는 39도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명절 음식을 해야 했다. 나는 그 사진을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엄마가 퇴원한 후 나는 당분간 부모님 댁에 머물렀다. 왕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준과의 갈등이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예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법원은 양측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지은 씨에게 수입이 없다는 건 큰 약점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5년의 경력 단절. 30이라는 나이.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게다가 내 전공인 의학 전문 번역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였고 나는 이미 뒤처져 있었다. 해볼게요. 나는 힘없이 대답하고 컴퓨터를 켰다.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가족 때문에 포기했던 경력들을 지우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느라 너무 많이 썼던 휴가 사유도 지웠다. 한때 나를 프로답지 못하다고 평가받게 했던 것들을 지우고 나니 남은 것은 몇 줄 되지 않았다. 10여 곳에 지원서를 보냈지만 면접제에 전화 한 통 받기 어려웠다. 한 헤드헌팅 회사의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 씨, 요즘 의료 번역 업계는 변화가 정말 빨라요. 5년의 공백은 너무 깁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에 빠져들 때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 맞으신가요? 저는 시립병원 국제진료센터장입니다. 최진우 선생님께서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지은 씨를 추천하셨습니다. 저희는 회의 자료 번역과 통역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최진우 의사를 딱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여보세요? 듣고 계신가요? 센터장이 다시 물었다. 네, 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준비할 것이 있나요? 다음 주부터입니다. 최 선생님께서 지은 씨의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하시더군요. 프로젝트는 3개월간 진행되고 성과가 좋으면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급여 수준은 업계 최고로 맞춰드릴 겁니다. 나는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고 최진우 의사의 명함을 꺼냈다. 감사 문자를 보내야 할지 혹시 방해가 될지 망설였다. 결국 나는 이렇게 썼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답장했다. 별 말씀을요. 센터장이 제 동기인데 마침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제가 도울 수 있어 다행입니다. 몇 줄의 간단한 문자였지만 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5년간 민준의 집에서 살면서 나는 모든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작은 실수 하나는 부풀려져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곤 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간 2년일 뿐인 사람이 나를 위해 보증을 서준 것이다. 월요일 아침, 나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병원 국제진료센터로 향했다. 센터장은 인상 좋은 중년 남성이었고 나를 사무실로 안내하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다음 주에 메이오 클리닉 전문가단이 도착합니다. 그 전에 이 서류들을 모두 번역해야 합니다. 최 선생님이 지은 씨 실력은 걱정 없다고 했으니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나는 서류 뭉치를 펼쳤다. 익숙한 의학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5년간 손을 놓았지만 기본기는 여전했다. 나는 금세감을 되찾았고 오전에만 3건의 서류 번역을 마쳤다. 점심시간 병원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최진우 의사를 만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일은 할 만한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었다. 오전에 번역하신 것 봤는데 아주 프로페셔널 하더군요. 나는 그가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사실에 놀라 조금 부끄러웠다. 5년 만이라 아직 어색해요. 하지만 아주 빨리 적응하시던데요.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증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망설이며 물었다.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나는 민준이 합의 이혼을 거부해 왕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어머님께서 괴롭힘으로 인해 발병했다는 의학적 소견서가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그가 말하고는 시계를 보았다. 수술이 있어서 나중에 뵙죠. 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를 무렵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대동하고서였다. 말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비위를 맞추듯 웃었다. 한 집안 식구끼리 너무 오래 화내고 있으면 못 써. 민준이도 잘못했다고 하잖니. 둘이 다시 잘해봐. 민준은 옆에서 어색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말이 맞아. 그날은 내가 너무 흥분했어.
일 크게 만들지 마. 이혼하면 서로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 나는 경계심을 품고 두 사람을 보았다. 또 무슨 꿍꿍이지? 아니, 애가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가 상처받은 척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왔는데 너도 다시 일 시작했다며. 이제 살만해졌잖아. 그들이 내가 새 직장을 구하고 수입이 생겼다는 것, 즉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안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쉽게 주무를 수 있는 물은 감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화해를 청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조건이 뭔데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갑자기 화해하자고 찾아온 데에는 분명 조건이 있을 터였다. 민준이 시어머니를 힐끗 보자 그녀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그 집 문제 말이다. 등기는 공동명의지만 계약금은 우리 쪽에서 냈잖니. 그런데 이혼한다고 반으로 나누자는 게 말이 되니? 나는 차갑게 웃었다. 역시 집 때문이었다. 민준 씨, 이 집 살 때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지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지난 일을 뭐하러 다시 꺼내니? 이렇게 하자. 네가 소송 취하하고 집은 민준이한테 넘겨. 그럼 저축한 돈은 우리가 안 건드릴게. 됐지? 시어머니는 마치 대단한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다. 정신 차리세요.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 아파트 계약금 6억 중에 5억은 우리 아빠 돈이에요. 댁에서는 1억 내놓고는 전부 냈다고 한 거잖아요. 지난 5년간 대출금도 내가 갚았는데 이제 와서 집을 통째로 삼키겠다고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민준이 황급히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고 떠본 것뿐인데 전곡을 찌른 것이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김민준 씨, 당신은 기생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기도 했네요? 정체가 탄로나자 민준은 화가 나 소리쳤다. 그 돈은 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혼수야. 법적으로 증여라고. 알겠어? 그럼 우리 아빠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은요? 나는 침착하게 반격했다. 거기엔 당신 자필 서명이 있어요.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나는 그저 떠본 것이었다. 예전에 아빠가 불안해서 민준에게 차용증을 받아두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신들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구나. 계산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 가족이 지난 5년간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법정에서 봅시다. 부드러운 태도가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즉시 돌변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우리가 가만둘 줄 알아. 그들이 분노하며 떠난 후 나는 즉시 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집 살 때 받아둔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대요. 훌륭합니다. 왕 변호사가 흥분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계약금 대부분이 빌린 돈이라는 걸 증명하니까 재산 분할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소식 하나 더. 민준 씨가 감사받는 건 같은 부서 여직원의 남편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가 뇌물을 받고 그 여직원과 불륜 관계였다는 내용입니다. 불륜.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증거는요? 수집 중입니다. 하지만 지은 씨 정말 알고 싶으세요? 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마치 내 미래가 서서히 열리는 것 같았다. 한 번 아픈 게 평생 속는 것보다 나아요. 나는 예전 클라우드 계정에 다시 로그인했다. 민준과의 메시지와 사진 몇 개가 백업되어 있던 곳이었다. 자료를 찾던 중 우리의 결혼기념일로 잠겨있던 파일을 우연히 열었다. 그 안에는 민준과 다른 여자의 다정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촬영 시점은 내가 출장을 갔을 때와 겹쳤다. 영상도 있었다. 나는 1초만 보고 바로 껐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내가 허리 휘게 일하고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후 나는 모든 증거를 다운로드하여 왕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함께 썼던 핸드폰 번호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새 번호는 부모님과 왕 변호사, 몇몇 친한 친구, 그리고 최진우 의사에게만 알려주었다. 업무상 필요하니까.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에게 문자가 왔을 때 심장이 뛰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운가요? 나는 그 간단한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5년을 쓰레기 같은 결혼 생활에 낭비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열어 이혼 소송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뒤집을 것이다. 의학 번역 프로젝트 2주차에 접어들면서 나는 완전히 업무에 적응했다. 장 센터장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나를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제진료센터에는 지은 씨처럼 의학 전문 지식과 외국어 실력을 겸비한 인재가 꼭 필요해요. 그가 점심을 먹으며 말했다. 최 선생님이 사람 보는 눈이 있네. 나는 국물을 떠먹으며 붉어지는 뺨을 감췄다. 과찬이세요. 5년이나 쉬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센터장이 손을 저었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내 사적인 일까지 알 줄은 몰랐다. 오해는 마세요. 그가 설명했다. 최 선생님이 혹시 재판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라고만 했어요. 어머님께서 위협받아 발병했다는 증언이 필요하면 자기가 나서겠다고도 했고요. 나는 목이 메었다. 최진우 의사가 그렇게까지 뒤에서 챙겨주고 있었다니.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긴급. 민준이네가 그 집을 담보로 2차 대출을 받아서 시누이 스파 개업 자금을 댔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을 식판에 떨어뜨렸다. 그 집은 아직 1억 원이 넘는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그걸 또 담보로 잡았다고? 무슨 일 있어요? 센터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오후에 조퇴해도 될까요? 그럼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식당을 나와 왕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이랑 그 엄마가 2달 전에 몰래 집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아서 시누이 스파 차려줬어요. 이건 명백한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입니다. 증거는요?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은행에 있는 친구가 담보계약서랑 이체 내역을 보내줬어요. 서명은 지은 씨 이름인데 필체는 가짜예요.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져 벽을 짚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그 집안의 뻔뻔함은 내 상상의 한계를 계속해서 뛰어넘었다. 그리고 하나 더. 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불륜건도 확실해졌어요. 상대는 민준 씨 직장 회계팀의 서유라라는 여자예요. 2년 넘게 만나왔다고 합니다. 2년. 내가 유산 후 몸조리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와 침대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민준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냉담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에게 다정했던 것이다. 지은 씨, 듣고 있어요? 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정도 증거면 충분한가요? 차고 넘칩니다. 왕 변호사가 확신에 차서 답했다. 재산은닉, 불륜, 폭언, 정신적 학대, 지은 씨가 받아야 할 모든 권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숨을 골랐다. 문을 밀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최진우 의사가 난간에 기댄 채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이지은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가 나를 자세히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 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 때문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의 가족이 집을 담보로 잡고 내 서명을 위조해 돈을 빼돌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마지막에는 목이 메었다. 죄송해요. 제 사적인 일로 선생님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최진우 의사가 내게 티슈 한 장을 건넸다. 법적으로 서명을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님이 잘 처리해 주실 겁니다. 알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저 5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최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제가 그날 왜 지은 씨에게 신경을 썼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다. 어머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지은 씨가 그분 앞을 막아서는 걸 봤습니다. 그 사나운 사람들 앞에서요. 분명 두려워 보였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사자 같았죠. 그 용감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두 뺨만 붉어졌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급한 수술이 생겨서요. 괜찮아요. 어서 가보세요. 내가 서둘러 말했다. 가기 전에 그는 돌아서서 덧붙였다. 부동산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그 분야 전문인 친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님도 아주 훌륭하세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옥상에 잠시 더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마음속의 우울함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했다. 민준의 가족이 저지른 뻔뻔한 행위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덕분에 내 이혼 소송은 더 간단해질 터였다.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으려 일에 몰두했다. 퇴근길. 병원 정문에서 뜻밖에도 민준과 그의 내연녀 유라를 보았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두 사람은 바싹 붙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젊고 예뻤으며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애정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신혼 때조차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황급히 기둥 뒤로 숨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성적으로는 그 장면을 찍어 증거로 남겨야 했지만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택시 한 대가 멈췄다. 민주는 다정하게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차창 너머로 차가 떠나기 전에 그가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 맞추는 것을 보았다.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내 눈물이 뺨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5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한편의 희극이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엄마는 이제 막 회복하셨고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지은 씨, 믿기지 않겠지만 익명의 제보 이메일이 왔습니다. 민준과 서유라가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과 CCTV 영상 클립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익명이요? 네. 촬영 각도를 보니 복도 CCTV에서 추출한 게 확실합니다. 게다가 민준 씨 부서의 비자금 장부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가 뇌물을 받은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요? 민준의 경쟁자일까? 아니면 서유라의 남편? 누구든 간에 이 증거들은 내게 매우 유리했다. 제가 전부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아, 다음 주에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다. 최진우 의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던데 일은 괜찮았나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했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 병원 앞에서 남편과 그 내연녀를 봤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다. 왜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공유했을까? 하지만 최 의사는 바로 답장했다. 증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몇 글자뿐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부모님과 왕 변호사 외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잠들기 전 나는 핸드폰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다시 열어보았다. 사기, 불륜, 폭언, 경제적 통제, 민준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받아들였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왕 변호사가 작성한 법정 요구사항이 있었다. 아버지의 돈으로 계약금 대부분을 치렀으니 집을 분할할 것, 결혼 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었다. 창밖에 달빛이 물처럼 흘러내렸다. 5년 전 신혼 첫날 밤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런 달빛 아래서 나는 내 안식처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잘 짜인 덫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행히도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났다. 조정기일은 월요일 오후 2시 제3호 법정으로 정해졌다. 나는 30분 일찍 도착했다. 왕 변호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민준 씨도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그가 속삭였다. 황 변호사라고 이혼 소송 전문인데 수법이 꽤 더러워요. 이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말만 듣고 도발에 넘어가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해방감이 훨씬 더 컸다. 법정문이 열리고 민준과 황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따라붙었다. 압박을 주기 위해 온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지난주 화해를 청하던 태도와는 전혀 다른 증오에 찬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붓는 듯 입을 오물거렸다. 중년의 엄격한 판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정숙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지은 씨와 김민준 씨의 이혼 조정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왕 변호사는 논리정연하게 주장했다. 아파트 계약금이 우리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임을 증명하고 공동 재산 분할을 요구했으며 민준이 임의로 집을 담보로 잡아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황 변호사의 차례가 되자 그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의뢰인은 처가에서 받은 그 돈이 증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지은 씨는 혼인 파탄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을 분할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죠? 황 변호사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이지은 씨의 불임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저희는 이지은 씨가 여러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제가 정상이라는 진단서가 있고 부정한 관계라니 증거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류 가방에서 사진 뭉치를 꺼냈다. 병원 옥상에서 최진우 의사와 함께 있던 사진, 장 센터장과 점심을 먹던 사진이었다. 이분은 이지은 씨를 업무 시간 외에 도와주던 최진우 의사, 이분은 점심시간에 자주 만나던 국제진료센터장입니다. 이 관계들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 변호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파렴치하군요. 나는 책상을 치며 일어섰다. 전부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왕 변호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침착하게 반박했다. 황 변호사님, 법정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호한 사진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 측에는 김민준 씨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르고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조정위원에게 민준이 내연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위조 서명이 있는 담보계약서,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이 담긴 서류 뭉치를 제출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김민준 씨, 이 서류들은 명백한 귀책 사유를 보여줍니다. 아내의 서명을 위조해 공동재산을 담보로 잡은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억지로 대답했다. 전부 합성 사진입니다. 저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왕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서는 민준과 시어머니가 내 서명을 위조해 은행 대출을 받을 계획을 상의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법정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민준과 그 가족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나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악독한 년, 감히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조정위원이 즉시 정숙 하고 소리쳤다. 증거 수집 방식에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내용은 제출된 서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김민준 씨는 이지은 씨의 합리적인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황 변호사는 갑자기 폭탄을 던졌다. 조정위원님, 의뢰인은 이지은 씨가 국제의료 번역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입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재산이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나는 당황해서 왕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는 법적으로 그 요구가 틀리지 않다는 뜻으로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민주는 마치 돈이 굴러들어오는 것을 본 듯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들고 웃었다. 조정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조정위원은 양측에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분간의 휴정을 선언했다. 복도로 나오자 시어머니는 일부러 신우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봤지? 돈밖에 모르는 년이야. 남편 돈도 아까워하지 않잖아. 신우이가 맞장구 쳤다. 애도 못 낳는 주제의 성질머리는 내가 그랬잖아. 오빠가 빨리 버렸어야 한다고. 그 말 하나하나가 칼이 되어 심장에 박혔다. 왕 변호사가 나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흔들리지 마세요. 현재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저쪽은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장기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조정실로 돌아가자 조정위원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아버지가 보태주신 집값은 반환하고 민주는 임대담보 설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며 혼인 중 저축액은 나누지 않고 의료 프로젝트 수입은 합리적인 비율로 분할하라는 것이었다. 민주는 즉시 책상을 치며 반대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집은 우리 가족 집이에요. 저 여자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조정위원은 인내심을 잃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 사건을 공개 재판에 회부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민준의 가족은 여전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이긴 줄 알지? 내가 이 동네에 네가 어떤 년인지 다 소문낼 테다. 민준이 차갑게 웃었다. 이지은 네가 감히 그 집을 건드리면 네 나체 사진 인터넷에 뿌려버릴 거야.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사진? 아직도 모르는 척하네? 그가 입꼬리를 올렸다. 신혼 첫날 밤에 내가 찍은 거. 내가 지운 줄 알았어? 나는 벼락을 맞은 듯했다. 그때 나는 그를 믿었기에 몇 장의 사적인 사진을 찍게 두었다. 그는 기념으로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다. 왕 변호사가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타인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그 결과는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이 비웃었다. 누굴 겁죠? 나도 빽 있어.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섰다. 차창이 내려가고 최진우 의사가 엄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이지은 씨,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민주는 흠칫하며 반응하지 못했고 나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 왕 변호사와 함께 그 지독한 무리를 벗어났다. 차 안에서 최 의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왕 변호사가 대신 답했다. 괜찮습니다. 제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그들이 길을 막고 있는 걸 보고 세웠습니다. 최 의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씨, 그냥 진우 씨라고 부르세요. 그가 답했다. 백미러를 통해 본 그의 눈빛에 나는 문득 당황했다. 차가 부모님 댁 앞에 멈췄다. 내리기 전에 그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제 친구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예요. 혹시 다른 의견이 필요하면 연락해 보세요. 명함을 받을 때 내 손이 그의 손에 가볍게 스쳤다. 작은 전율이 온몸에 퍼졌다. 우리는 동시에 흠칫하며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감사합니다, 진우 씨.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달려나와 맞았다. 어떻게 됐니, 딸? 나는 민준이 사진으로 협박한 부분은 숨기고 조정 결과를 간단히 설명했다. 아빠는 이야기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 집안이 너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는구나. 괜찮아요, 아빠. 왕 변호사님이 계획이 있고 우리에겐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그날 밤 왕 변호사에게서 긴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지은 씨, 민준이 엄마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당신이 불임이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 여자가 우는 영상까지 인터넷에 퍼졌고요. 나는 손발에 힘이 빠져나갔다. 핸드폰을 열자 수많은 비난 영상과 댓글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은 나를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 상간녀, 악독한 여자라고 불렀다. 내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아빠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아빠! 내가 소리쳤고 엄마는 이미 119에 전화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 구급차가 달려오는 소리, 이 익숙한 광경은 마치 재현되는 듯했다. 단지 지난번에는 들것에 실려간 사람이 엄마였고 이번에는 아빠라는 것만 달랐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수술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수술복 차림에 최진우 의사가 서 있었다. 진우 씨,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방금 수술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실려 오셨다고 들었어요. 마침 오늘 저희 병원 심장내과 최고 권위자이신 장 교수님께서 당직이십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연신 고맙다고만 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잠시 쉬고 계세요. 수술은 최소 2시간은 걸릴 겁니다. 나는 수술실 앞긴 의자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넘겼다. 시어머니의 허위 영상은 SNS를 통해 널리 퍼져 있었다. 누군가는 내가 일하는 곳과 내 개인 사진까지 찾아냈다. 공황 상태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만약 그들이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 어쩌지? 내 일과 부모님의 안전에까지 영향이 미치면 어쩌지? 내가 위기에 빠진 순간 진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이것 좀 보세요. 링크가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열어보니 진실의 전말, 악독한 시어머니의 5년간의 며느리 학대라는 제목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누군가가 내가 보냈던 모든 증거, 기차표, 신용카드 내역서, 민준의 불륜사진, 담보계약서, 심지어 민준이 병원에서 나를 밀치던 영상까지를 편집해 올린 것이었다. 영상 마지막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SNS는 법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에 따라 이지은 씨를 보호합시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누가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전혀 몰랐지만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공유 횟수는 허위 영상을 훌쩍 넘어섰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수술실 표시등이 꺼졌을 때 나는 여전히 넋을 잃고 있었다. 장 교수님이 나와 마스크를 벗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환자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안도감의 울음을 터뜨리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장 교수님이 손을 저었다. 고마워하려면 최진우 선생한테 하게. 자네 아버님 수술해달라고 나를 부른 게 바로 그 친구니까. 나는 황급히 진우 씨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조용히 자리를 뜬 후였다. 핸드폰에는 문자 한 통만 남아 있었다. 아버님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 영상은 제가 병원 홍보팀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들었습니다. 자료는 왕 변호사님께 받았고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거의 모르는 사이나 다름없는 남자가 내가 가장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었다. 나는 답장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벽에 기댄 채 피로와 벅찬 감정에 몸을 맡겼다. 이 이혼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적어도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수술 후 요양이 필요했다. 의사는 절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그 말은 내가 여론의 폭풍을 빨리 잠재워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인터넷에 악플을 보게 해서는 안 됐다. 뜻밖에도 진우 씨가 도와준 영상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하룻밤 사이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시어머니가 동네에 붙인 대자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했고 주민 단톡방에서는 나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 나이 드신 이웃 아주머니는 이렇게 썼다. 내가 지은 씨 몇 번 봤는데 아주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왕 변호사는 즉시 민준의 집에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혐의로 경고장을 보냈다. 허위 사실을 즉각 삭제하지 않으면 추가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분명히 반격해 올 겁니다. 왕 변호사가 내게 주의를 주었다. 재판날까지 극도로 조심해야 해요.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신우이가 친구 2명을 데리고 병원 국제진료센터로 쳐들어왔다. 내가 남의 남편을 꼬드겼다며 병원에서 나를 해고하라고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와서 그들을 내보내야 했다. 신우이는 끌려나가면서도 이게 끝인 줄 알아 라고 소리쳤다. 직후에 나는 장 센터장에게 불려갔다. 지은 씨. 그가 손을 비비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이 좀 시끄러워졌네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병원에 폐를 끼쳤다면 자진해서 퇴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가 손을 저었다. 최진우 선생한테 얘기 들었어요. 혹시 휴가가 필요한지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프로젝트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니까요. 나는 그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아요.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꿋꿋한 태도가 맞아요. 보안팀에 얘기해서 지은 씨를 보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다가 복도에서 우연히 진우 씨를 만났다. 햇살이 그의 옆얼굴을 비추었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고 흰 가운은 빳빳했으며 주머니에 꽂힌 펜은 늘 그렇듯 반듯했다. 그 영상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닙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가 안경을 벗어 가볍게 닦았다. 안경 없는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처음엔 직업적인 반사작용이었어요. 의사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그냥 보지 못하거든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나중에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솔직한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용한 공간이 이름 모를 감정으로 가득 찼다. 저는 내가 더듬거렸다. 끔찍한 결혼 생활에서 막 벗어났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되고 영원히 친구로 남아도 돼요. 지은 씨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정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의 집에서 나는 단 한 번도 존중받아본 적이 없었다. 내 감정은 늘 그들 가족의 이익 뒤에 놓여 있었다. 그날 저녁, 그가 떠난 후 나는 베란다에 멍하니 앉아 달빛 아래 푸르게 빛나는 산세베리아 화분을 보았다. 잎사귀들은 마치 한 번의 재탄생을 겪은 나처럼 강하고 꿋꿋하게 뻗어 있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다. 내일은 안정되었고 이제는 인턴을 지도하기까지 했다. 작은 아파트는 내가 정성껏 갖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주말에는 부모님이 오셔서 함께 지내셨고 왕 변호사와 대학 친구들과의 우정도 다시 돈독해졌다. 그리고 진우 씨, 우리 사이는 여전히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모호한 관계였다. 가끔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었지만 둘 다 조심스러워 선을 넘지 않았다. 나는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는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가끔 민준의 가족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서유라와 결혼했지만 고부 갈등이 심해 집안은 늘 시끄럽다고 했다. 시누이는 스파를 열었지만 금방 망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동네에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늦가을 나는 대학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준과 서유라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가기로 결심했다. 동창회는 모교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10년 만에 만난 사람들은 꽤 많이 변해 있었다. 살이 찐 사람, 머리가 벗겨진 사람, 오히려 더 젊어진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며 대학 시절을 추억했다. 이지은.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눈에 띄게 살이 쪘고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했으며 눈빛은 날카롭고 어두웠다. 서유라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화장은 짙었지만 피곤한 기색은 역력했다. 안 온다고 들었는데 내가 차갑게 말했다. 마음이 바뀌었어.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잘 지낸다며? 그럭저럭. 나는 돌아서려는데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 익숙한 행동에 몸이 굳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유라는 매일 우리 엄마랑 싸우고 집은 엉망진창이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너 때문이야.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네가 이혼하자고만 안 했어도 내가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당신 스스로 만든 거예요. 똑똑히 기억해요. 당신 내 가족이 나를 그 기차에 혼자 버리고 갔던 그날.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을 마친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를 무시하고 돌아섰다. 밖에는 쌀쌀한 늦가을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오히려 모든 짐을 벗어던진 듯 가벼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최진우 의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동창회는 어땠어요?
데리러 갈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괜찮았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강변 좀 걷고 싶어요. 그는 바로 답했다. 20분 뒤에 도착합니다. 밤에 장막 아래 불 켜진 도시를 보며 나는 그 어두웠던 결혼 생활이 정말로 과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민준이라는 사람, 민준의 가족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진우 씨의 차가 내 앞에 멈춰섰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진정으로 나에게 속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갔다. 이혼 후 1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가 더 강해져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혼자서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가족, 친구들, 내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제 나는 내가 직접 고른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내 손으로 맛있는 밥을 짓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옛사람이 후회하든 원망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의 일부일 뿐 나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고 있다. 아직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는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준비, 그리고 폭풍우를 이겨내고도 쓰러지지 않았던 나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군가 내게 지난 5년이 아깝지 않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 시간 덕분에 나는 내려놓는 법을, 거절하는 법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평온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내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고 공주나 마법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비록 고통에서 시작했을지라도 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한 결말을 써 내려갈 수 있다는